초고속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 즉시 연결, 5G, 빛의 속도 같은 단어들. 요즘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익숙한 말들이죠. 모든 인간은 속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금 느리고 또 누군가는 조금 빠르기도 하겠지요. 그중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시겠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름에 익숙해졌는지 말이죠. 당일 배송, 번개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 택배나 퀵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한 직업군을 상징하는 단어가 대부분 빠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조금은 서늘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나의 편리함 뒤에 누군가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토바이와 트럭에 물건을 싣고 정해진 때에 배송과 우선 배차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며 움직이는 사람들, 속도가 생계이고 생존이 되어버린 사람들, 속도에 밀려 쉼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동 노동자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132 라디오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매월 일하는 사람들의 1과 3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의 노동 이슈를 돌아보는 이슈 브리핑,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이동 노동자 이야기, 이럴 땐 이런 법, 휴가에 대하여 세 가지 코너로 진행됩니다.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분석해 소개해드립니다. 6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염경석 센터장님으로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염경석입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첫 번째 뉴스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파른 확산세를 지적한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올해 5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도내 노동자는 7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약 8만 명이 주 15시간 미만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020년 5월에 5만 3천 명, 그리고 21년에 5월에 5만 8천 명, 또 22년 5월에 6만 9천 명, 23년 5월에 7만 7천 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 형태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주요 권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거나 또 주 2, 3일 일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물론 4대 보험 의무가입도 제외되고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복리후생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는 청년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포기,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도내에 초단시간,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해가지고 최소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도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그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보호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요. 울산 동구에서 배워라. 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소식은 도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군 전북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고령 노동자들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노인 일자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수군 장계면 한 농수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80대 A씨가 농수를 가로질러 쓰러진 나뭇가지를 제거하다가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이러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근 병원을 이송을 했지만 끝내 숨지고 마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고창군 고창읍의 한 자동차 공업사 주변에서 잡초를 뽑는 작업을 하던 80대 비여성이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현재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은 14개 시군에서 올해 1월에 시작되어서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인데요. 이와 같이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하루 3시간 또 주 2, 3일씩 월 최대 30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는 1년에 5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근로 시작 전에도 안전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 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사고들이 잇따르는 걸 봐서는 좀 더 확실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고령자들의 이제 일자리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때 소위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일을 한 경우에만 이 복지 수당이라든가 그런 임금 성격적 이 복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65세가 노인분들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기초 노령연금이나 연금 제도가 제대로 구비됐다면 노동을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아주 근본적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소식은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이것을 전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제 씨가 디지털 기반의 고용 형태 확산에 대응해서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배달, 대리기사, 방문 강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특히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해야 되는 까닭에 가입률이 낮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 노동자들은 사용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 씨는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재 씨의 주민등록을 둔 배달업 종사자 및 대리기사와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둔 관련 업종 사업주.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상반기 접수는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어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을 김재 씨가 모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14개 시군 전체로 또 확산되는다는 뉴스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번 소식은 좀 긴 소식인데요. 좀 짧게 해주셔도 네. 됩니다. 6월 3일에 어쨌든 21대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돼서 이재명 정부 또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범 전에 대선 전에 새 정부의 최우선 노동 과제가 무엇인지 이거를 기획보도한 매일노동뉴스를 소개합니다.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정도에게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고용노동 전문가 26분에게 개별 심층 면접 방식의 조사도 병행한 조사라고 합니다.
이 설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내 노동관계 인식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두 번째는 노동과제와 대선 후보와의 관계, 세 번째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될 주요 노동과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설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노동과제와 관련돼서는 설문 결과 네 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 65세 이상 전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현재는 정년이 법적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5년 정도를 연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휴가나 뭐 시간의 근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세 번째는 주 4일 내지 4.5일 노동제를 도입을 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사안이 매우 중요한 네. 사안들이네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안들이죠. 네.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음에 한번 이거는 새 정부의 과제, 노동과제 이런 걸 다룰 때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요. 네.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도 굉장히 이제 이것이 시행되면 혜택을 보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전라북도는 기업별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뭐 전체 사업장의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부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면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리고 자신의 인권들이 보장이 되는 이런 전라북도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은 우리 전주시에서 이동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전주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의원 19분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는 신유정 의원께서 해 주셨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제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 전주시 차원에서 이동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로서는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 노동자,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 내용을 보면은 이동 노동자의 그 근무 실태 조사, 노동 실태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과 운영, 그리고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을 전주시가 추진해라. 그리고 사업을 전주시가 직접 추진이 어려우면 사업을 위탁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조례까지 생겨가지고 더 많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고요. 이동 노동자 이야기는 이번 주제가 전지적 노동자 시점 주제가 이동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도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 코너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노동자에 대하여입니다. 전주시청의 일자리 정책과 김현진 주무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청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동 노동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담당 업무를 보면은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교육 및 상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 노동자는 어떤 분들을 이동 노동자라고 합니까? 네, 이동 노동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이제 오늘 지금 사회를 보시는 분처럼 어떤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보통 임금 근로자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1인 개인 그 사업자처럼 또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 근로자도 비임금 근로자도 아닌 어떤 그 특정하지 않은 형태의 그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통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사이에 약간 교집합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동 노동자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의 이제 권익 보호, 또 이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뭐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네. 뭐 퀵 서비스, 네네. 그다음에 택배, 뭐 대리운전. 네네. 그리고 요즘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다른 맞습니다. 형태들도.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특수 형태 근로 네, 네. 종사자라는 직종을 이제 14개 직종으로 네, 네. 예, 이제 법에서 명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노동자 외에도 골프장 캐디 이런 네. 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동 노동자 범주로 볼 수 있고, 또 화물 같은 이제 운전을 하시는 특수 운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치 기사나 이런 거 점검하시는 네, 분들, 네, 네. 이제 이런 분들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동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해오셨는지 혹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분들은 어떤 그 이제 일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쉬어 가시는 공간들이 좀 특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의 이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그 이동 노동자 쉼터 2개소를 마련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분들의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안전 캠페인, 물론 우리 이제 비정규직 노동센터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고충을 또 들어드리기 위해서 상담의 날을 정례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무 상담이나 건강 상담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분들께 이제 저희가 이제 간식, 전주시 함께 나눔 장터의 일환으로 또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륜차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분들이 1인 사업자시다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랄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직무 교육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계신데 그 뭐 혹시 덕진구, 완산구에 하나씩 있는 이동 노동자 정확한 위치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네. 네, 네네. 완산구는 그 도청의 서부 신시가지 네. 쪽에 이제 비보이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 농수사시장 주차장 그 초입에 쉼터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동 노동자들이 네. 가서 쉴 수 있는 네, 지금 건가요? 운영 시간은 이제 오전 11시부터 네. 이 길 새벽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7월부터는 네. 혹서기에 네, 네. 진입을 하기 때문에 7, 8, 9, 3개월 동안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네. 일주일 모두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여름에는 특히 이제 쉼터가 네, 필요하기 네, 네.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런 맞습니다. 요구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요구들도 있으셨고 네. 이제 저희가 또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해서 네. 또 이렇게 또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기 네. 위해서 바로 네. 이렇게 추진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사업 중에 뭐 이륜차 안전점검이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사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안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작년에 하셨는데 네. 올해도 뭐 그런 사업이 네. 또 준비 중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하반기 한 9월 정도 네, 해서 이제 오토바이 정비 사업
또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제 7월 정도에는 또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과 이제 안전 물품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택배 네. 노동자들을 좀 찾아가서 예, 같이 또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네. 1륜차 이렇게 무상 점검 해준다고 네, 하면. 네, 네. 그런 부분도 네.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주시의 이동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실 가장 먼저 그 추진을 했던 부분이 이제 실태조사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대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인원들이 계실까라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추정한 인원이 약 18,000명 정도 됐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와 더불어 인력이 확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조금 인원이 축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축소된 인원이 다시 이렇게 확 늘어나기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네, 네. 다시 좀 시장이 좁아졌다가 지금은 아마 더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18,000명에서 2만 명 이렇게 네, 좀 사이로 네. 조금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업종들도 여러 가지 뭐 14개 업종 말씀하셨는데 네. 한번 이렇게 그 추정된 업종들을 한 번씩 불러주시면 듣고 아. 있는 분이 나도 아, 이동노동자구나 네네네네. 이렇게 나는 빠졌네 이렇게 하고 네, 네. 저도 이동노동자라고 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직종별 그 추정 규모를 보면 네. 보험 설계사 네. 분들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았고요. 그 저희 지역의 또 특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원 분들도 계셨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 배달기사 포함해서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간병인, 또 방문 점검원, 가사 도우미, 네. 캐디 이제 이런 분들을 아유, 전체로 들어보니까. 해서 한 음. 18,000명 정도 이렇게 또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고 앞으로도 뭐 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은 커지잖아요. 네. 더 많이 이제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가 조금 더 필요해 부분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이건 사실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진짜 온전히 웹상에서 활동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여기에 사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뭐 조금 더 저희 네.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이제 국가가 조금 더 네. 주도적으로 해서 네. 전국에 이런 좀 온라인 플랫폼 네. 종사자를 어. 포함한 그런 좀 전수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그 지역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네네네네. 제가 지역별 고용조사 뽑아봤는데 네네네. 전주시에 네. 무점포 소매업이 한 10년 사이에 1,500명이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무점포 소매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인 맞습니다. 무점포 점포 없이 네네네. 소매를 온라인상에서 맞습니다. 하는 네네. 그런 것까지 또 더 포괄하면 네네. 훨씬 더 많이 네. 규모가 많아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조례 또 네.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조례도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플랫폼 종사자 이동 노동자들에게 사실은 현행 법률이 없습니다. 네, 네, 이들만을 네, 네. 위한 이제 종합적인 어떤 법률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한 부분 어떤 특정 부분 이런 것들에 준해서 이제 지원을 해왔는데요. 다행히 전주시도 이번에 정확한 명칭은 전주시 이동 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이제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고요. 무려 이제 1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네. 발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고 아마도 그런 제도적 보호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 또 틀 안에서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좀 네.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렇죠. 이제 후에 시행까지는 시행이 이제 한 달 되는 정도 거죠.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제 이동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 오셨을 텐데 최근에 이동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제 최저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임금 근로자들 아까 말씀드린 임금 근로자들도 업무 시간이 끝나면 야간에 뭐 이제 쿠팡이나 배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겸하는 분들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지금 이 플랫폼 노동 그 우리 이동 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온라인을 매개로 한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입비나 뭐 광고비,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수수료 문제를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1차적인 그런 주문을 좀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정책을 국가에서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아졌는데 예, 예.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그대로 네, 뭐 네. 수수료도 높아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나 네. 이제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네, 이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요즘은 네. 큰 네, 어려움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또 수수료 문제를 정부가 직접 네. 챙기기도 하시고. 챙기기도 네, 해서 네,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네. 전주도 맛배달 플랫폼이 네, 따로 맞습니다. 예, 수수료 그래서- 부담 없는 네. 이렇게 플랫폼이 있기도 한데요. 네. 네,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좋은 네. 혜택 많이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반기에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들이 준비 중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례 제정에 이어서 이제 기쁜 소식이라면 아까 7월부터 9월까지 네. 한시적이지만 이제 일요일까지 계속돼서 확대 운영을 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전주시에서 어쨌든 그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그 함께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에 기부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기업하고 이제 기관들에서 기부금을 좀 받아서 액수는 말씀 어, 못하시나요? 네, 액수는 좀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쿠폰도 이렇게 네. 지급을 해드리고 하면서 지금 한여름에 이제 음료라도 좀 네.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이참에 잠깐 좀 홍보를 드리면 이제 이동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뭐 생수, 음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네, 환영하겠다. 예, 네네네. 또 그걸 이제 비정규직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주셔도 좋고, 전주시에 또 네. 연락을 해주셔도 좋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물품 이런 네. 것들도 하반기에 조금 확대해서 네.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물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 이제 이륜차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야광 안전띠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뒤에 네네. 이제 그 그렇겠네요. 물품 박스 네, 거기다가 네, 안전띠 붙여서 좀 야간에 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마철이어서 최근에 이제 우의를 조금 나눠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울 때 햇볕에 노출이 되면 또 화상을 네, 또 네,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 그 마스크하고 네. 이제 팔토시 이제 굉장히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많이 또 도움이 꼭 되는 필요하고 부분들이어서 주위에 봐도 많이 하고 네, 네, 다니시는 네, 네. 것들을 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네. 아까 그 간식 지원이나 음료 지원은 네, 네. 쿠폰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네, 그 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2차 쿠폰이 쉼터에서 이제 지급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네, 쉼터 네, 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네, 네, 네. 네,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이제 선착순이라는 네, 점 선착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쿠폰을 받으면 이제 그 예, 쿠폰으로 인근 이제 그 소상공 업체에 가셔서 그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정된 소상공 업체에 네네네, 업체가 가서, 있고 쿠폰에 네. 그게 다 명시가 되어 네네,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거에 일하시다가 목이 마르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허기가 지면 네. 간단하게라도 드실 수 있는 음료와 간식을 네네네, 구비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좋고 네. 또 뭐 이륜차 정비 사업도 하반기에는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은 정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하다 보면 정말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퀵배달이나 이제 택배나 대리기사님들의 일이 사실은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좀 많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많이 더 찾아가고 이렇게 혜택들을 좀 드리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골프장 캐디님들이랄지 기타 또 사각지대에 네. 계신 많은 또 네. 이동 노동자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아주 일일이 더 구석구석 좀 찾아뵙지 못하는 게 조금 네. 제가 네. 이제 지원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네. 하고 이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또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그런 정책들을 발굴을 하고 찾아내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여지는 이제 우리 주무관님은 이렇게 보이는 그 업종의 힘듦이 네, 있는데 거기까지 네, 이제 네. 행정에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네.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 네, 이런 네, 거를 네. 이제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 뭐 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억에 남고 좀 보람도 느끼고 그런 어떤 미담 사례도 있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이제 많이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 혼자만 해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 때 이제 비정규직 센터도 이렇게 단걸음에 항상 달려와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이렇게 좀 네.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가장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네.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기관들 또 후원 물품을 해주시는 단체들, 그러니까 여름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생수를 또 지원을 해주신다랄지 또 겨울이 되면 어딘지 모르게 막 핫팩 같은 게 막 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리 없이 네. 이렇게 네. 지원해 주시는 이제 기관 또 네, 네, 단체들 네. 이런 분들께 이제 가장 이렇게 좀 감사를 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특히나 이제 우리 주무관님이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지속하니까 네. 지속성이 붙으니까 네. 그런 어떤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행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네. 정말로 큰 도움이 이동 노동자들에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오랜 시간 이제 해오셨는데 또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시죠? 앞으로 계획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약간 이제 노동 쪽에 이제 특화된 어떤 전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그 팀 일이 이제 이런 취약계층 노동자들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률 제정이 조금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또 담당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3개년도 계속 그 공모 사업을 따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좀 공모 사업들을 좀 발빠르게 찾아내서 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좀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쉼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제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질서와 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그런 질서들을 좀 잘 지켜주셔서 서로가 좀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좀 네. 공간들이 되기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이라도 자율 관리가 되고 네. 자치 관리가 되면 네, 훨씬 네, 더 네. 이제 네. 좋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청하면 오실 거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전주시 일자리 정책과 김현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럴 땐 이런 법 코너입니다. 오늘도 저희 센터 법규국장이신 천성화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 전주시 비정규직 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 천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6월 방송은 지난 5월에 이어서 노동법상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노무사님 지난 5월에 휴일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이제 6월에는 휴가 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휴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휴일은 원래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가는 일할 의무는 있지만, 즉 근로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의무를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은 통상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휴가는 각각의 휴가 사유가 생겨야 비로소 나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휴가일에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100%의 임금만 받을 뿐 가산임금은 붙지 않습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 휴가인 연차 휴가나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그 외에 경조 휴가, 병가 등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의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법정 휴가가 있고 또 임의 휴가가 있고 이제 예, 이렇게 들으면 복잡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보면은 또 이제 또 알 수 있고 공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 휴가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차 휴가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인지 회사에서는 보통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단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뭐 이게 약간 좀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연차 휴가 일수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단위 연차 휴가 일수 산정 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은 1년이나 2년 또는 3년이나 4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등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도 7월 31일까지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노동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를 일률적으로 한다고 할 때,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한다고 할 때 해당 노동자는 퇴사 시에 이 휴가를 받은 일수를 계산해 보면은 최초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2년도 7월 1일부터 23년도 6월 30일까지 개근한 월에 대하여 총 11일의 휴가와, 그리고 23년도 1월 1일에 받는 7.5일의 휴가를 합하여 연차 휴가가 총 18.5일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 노동자가 퇴직한 23년도 7월 31일까지의 1년 1개월 근무에 대해서 실제 입사일인 22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를 계산해 보면 1년 미만 기간인 22년도 7월 1일부터 23년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휴가에다가, 그리고 22년도 7월 1일부터 즉 입사일 기준일부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3년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을 합하면 해당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회계연도 단위 계산식보다 연차 휴가 산정 원칙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은 7.5일의 연차 휴가가 더 발생이 되는데, 회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 노동자가 퇴직 시에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에 맞는 계산법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연차 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계산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편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를 적용하더라도 예. 중간에 퇴사를 뭐 1년 이상 근무한 자 분들이 퇴사를 할 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도 뭐 7, 8, 7, 8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많이 예.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연차 휴가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연차 휴가는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연차 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하여 취업 규칙 등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취업 규칙 등 회사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또는 구두상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연차 휴가 사용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차 휴가 사용 시에 조금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특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휴가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하루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도 쓸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하루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특정해서 사용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입사한 지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년 이상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때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연차휴가를 법으로 정해진 사용 기간 이후에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사용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와 노동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이제 끝났더라도 연차휴가를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연차를 다시 이제 올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노동법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면 즉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 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는 때까지가 사용 기간이고요. 1년 이상 노동자의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1년간인데 이런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이 원칙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사와 노동자 간에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 대신 사용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면은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노동자의 뜻과는 다르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의 연장 또는 2월 사용과는 달리 노동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서 연차휴가가 없는 노동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
연차 휴가를 선 사용한다. 즉 마이너스 사용도 가능합니다. 가불 연차네요. 일종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연차 휴가의 선 사용, 즉 마이너스 사용의 경우에 사용한 연차 휴가는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연차 휴가의 선 사용 후에 또 퇴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 연차 휴가를 사용한 만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대로라면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하면 예, 연차 저축도 가능하고 예, 연차 가불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신데요. 예.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굳이 막 또 뭐 1년 안에 소진해야 된다 막 연말에 막 몰아서 예, 좀 쉬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것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예.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연차 휴가를 결근일이나 병가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 결근일이나 무급 병가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 중에는 결근일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결근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방법은 노동자에게 좀 유리합니다. 보면은 결근을 하더라도 급여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는 특별한 회사가 아니라면은 결근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중에 또 만근을 하지 못해서 즉 결근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연차 휴가로 대체를 하면 임금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또 결근 처리에 따른 근태 문제도 생기지 않기에 결근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방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는 특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연차이기는 하지만 예, 예. 특정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도 무단 결근 대신에 예.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노동자에겐 유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는 있지만 네. 회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허용이 된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무단 결근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전에 자기의 결근일이 확실하다면 또는 이제 어떤 병가일이 확실하다면은 사전에 휴가를 네. 휴가로 이제 대체할 수는 있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노동자가 이제 결근하거나 네. 병가를 사용하고 나서 네. 회사에다가 연차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네. 통상적으로는 당연하게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거. 아, 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연차 휴가는 통상 노동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네.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차 휴가 사용은 미리 통보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보통 또 이제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던데 회사에서 설 연휴나 추석을 연차로 대체하라 해서 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명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 연차 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라 하는 회사 요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이군요. 왜냐하면은 네. 연차 휴가의 대체 사용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노동자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또 연차 휴가라는 것은 상식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2022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이 공휴일이거든요. 네, 네, 네. 이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이제 네. 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차 휴가도 역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발생하기 때문에 네.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인 이 설 연휴나 추석 연휴를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거는 그건 이제 무효인 것입니다. 그 무효이고요. 예. 그 뭐 여름 휴가를 일괄적으로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 휴가로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예.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연차 휴가 이제 대체 사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이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네. 유급으로 네. 보통 뭐 3일, 4일, 네. 3, 4일 정도 주었던 것이 상당히 관행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없죠. 드뭅니다. 네. 거의 드문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차 휴가 대체이기 때문에 대체인데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연차 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동의 뭐 근로자 노동자들의 동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연차 휴가 대체가 유효하려면은 네.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연차 휴가 일에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 즉 네. 여름 휴가 네. 시기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성들이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 전후에 연속해서 90일간의 휴가를 준다. 3개월을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2월 30일부터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 휴가를 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추가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숙아 출산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은 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에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 그리고 특별히 의료적인 관리를 위해서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말하거든요. 이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 염두에 두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출산 휴가는 이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을 휴가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아마 산모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위한다는 게 그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출산 예정일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가지고 출산 후에 휴가가 45일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출산 후에 휴가가 45일 이상 그리고 이제 둘 이상 자녀를 한꺼번에 이렇게 출산 시에는 60일 이상 이렇게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이제 추가 휴가는 이제 무급이라는 점을 네. 예, 일단 참고하시면 이제 되겠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출산 예. 전 산전 휴가와 뭐 난임 치료 휴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어쨌든 뭐 무급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휴가 제도에 대해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럴 땐 이런 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과 3 이야기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의 주제가 이동 노동자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멘트는 속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일랑 쿤테라라는 소설가가 느림이라는 소설책의 한 소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물질들,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인식한다. 인간이 기계의 속도 능력을 위협하고 나자 모든 게 변한다. 이때부터 그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시터스에 몰입한다. 기묘한 결합 테크닉의 싸늘한 몰 개인성 이라고 썼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안전한 속도를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